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를 자극해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최근 5년 동안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꽃가루가 주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털, 곰팡이, 바퀴벌레 등도 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비염 증상과 이 예방법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봄이 와서 날씨는 정말 좋은데 이 시기가 달갑지 않은 분들이 있죠. 바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인데요. 약을 써도 그때뿐이고 완치되는 건 더더욱 힘들다는 이 알레르기 비염. 요즘 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겐, 즉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 의해서 코 점막이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 증상으로는 맑은 콧물, 재채기, 코가려움, 코막힘 등이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콧물이 줄줄 흐르다가 그 시간만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증상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지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만성 기침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눈물이나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코가 막히고 재채기, 콧물 이런 것들은 사실 계절성으로 그러니까 환절기에 오는 코감기랑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코감기의 증상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코감기는 누런 코가 나오는데 반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수돗물처럼 그칠 줄 모르고 나오는 맑은 콧물이 특징입니다. 또 재채기도 하고요. 코가 가렵거나 반대로 코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만성 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코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발 물질, 즉 알레르겐이 원인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알레르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알레르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에는 우리 가정에 보통 있는 통년성 항원이 있고 계절별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계절성 항원이 있습니다. 통년성 항원에는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있고요. 계절성 항원은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시사철 비염을 앓는다면 진먼지, 진드기가 같은 이런 통년성 항원 때문일 수 있고요. 특정 계절에만 생긴다면 계절성 항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봄철 황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봄철이라 그런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사실 이맘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네네.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은 자체가 특정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면 생체 내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이 꽃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4월, 5월 달에는 포플러 나무나 자작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의 이런 수목 꽃가루 때문에 많이들 일어나고요. 6월, 7월에는 큰 조화제비나 호미풀, 오리새, 우산잔디 같이 이름도 낯선 풀들과 목초들에 의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꽃가루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비염을 좀 유발하는 건가요? 사실 이 꽃가루는 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커서 민체에 깊숙하게 들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꽃가루에 대해서 과민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한테만 이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정상적으로 우리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균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동을 해야 하는데 균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증상이 과민하게 인지를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실내에 머무는데도 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통년성 알레르겐 때문인 건가요?
네,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은 실내의 알레르겐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에 서식하는 이런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고요. 이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찌꺼기 등이 먼지가 돼서 코 안으로 들어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진먼지 진드기는 가장 흔한 알레르겐으로 꼽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황사나 미세먼지보다 알레르기 비염이 좀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나타냅니다.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중 일부만 실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나타내지만 진먼지 진드기가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임은 사실입니다. 예, 이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면 1년 내내 비염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에 심해집니다.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 봄철에도 코가 막히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 심각성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진먼지 진드기 보통 어디에 서식을 하는 건가요? 진먼지 진드기는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불이나 카펫, 천, 소파 등에 서식하기 쉬운데요. 호흡과 함께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비염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실내 생활이 좀 많은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원인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이 이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면 감작이라는 단계를 통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알레르기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의 비만 세포라고 하는 알레르기 세포에 붙어 있다가 공기 속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들어 마시게 되면은 코 점막에서 알레르겐과 결합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등 이 알레르기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어서 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서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염증 반응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나 찬바람, 담배 연기, 자극적인 냄새 등에 노출되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알레르기 비염은 질환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다고요? 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코에 물혹이 있을 가능성이 한 3배 정도,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천식이 있을 확률은 5배까지 높습니다. 또 만성 축농증이 생길 위험도 14배까지 올라가는데요. 우선 후각을 상실하는 건 코 안이 부어있다 보니까 냄새가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고요. 축농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재채기나 콧물 등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비염 증상이 코 안에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육기에 있는 소아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절반 이상에서 부비동염이 유발되는데요. 네.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데 이 혀가 상악골보다는 하악골에 압력을 주게 되면서 얼굴 발육이 위아래로 길쭉한 기형이 되기 쉽고 또 치아 교합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증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알레르기 비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들어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과 치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국내 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비염이 있는 그룹에서 치매 검사를 통한 경도 인지장애 비율이 한 70% 정도로 나타나 이 비염이 없는 그룹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게 되면 그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되고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알레르기 비염이 뭐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지만 증상에 따른 불편과 고통이 동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에는 삶의 질도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통계가 있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그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네. 지난 2018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는
703만여 명으로 2014년 637만 명에 비해서 10.5%가 증가했습니다. 또 그간 연평균 증가 폭은 2.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2018년 기준 여성이 전체 환자의 53.4%를 차지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알레르기 비염에 좀 더 잘 걸리는 걸로 조사가 된 건데, 자,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이 좀 비염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 생리 중이거나 임신 시의 내분비계 호르몬, 특히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 변화에 따라 그 코막힘이나 수양성 비루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임신 후기에는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폐경 후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도 비점막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이로 인해 이 폐경 후 여성에게는 관련 증상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령별로도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37.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30대가 13.1%, 40대가 12.5% 순이었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10명 가운데 4명은 이 비염을 한 번, 1년에 한 번 이상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10대 이하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또 뭘까요? 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항원에 대한 감작이 소화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알레르기 질환 자체가 어렸을 때 많이 발생하고 성인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 알레르기 비염은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고 10대 미만의 환자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알레르기 비염 한국인 다빈도 질환 3위에 올랐다죠? 네, 알레르기 질환은 이 선진국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소아, 청소년은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기순환 저하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 불안감, 피로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자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도 좀 크게 연관이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지난 2015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초등학생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노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그 알레르기 비염 위험이 10% 낮았습니다. 노는 시간과 알레르기 비염의 관계를 분석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연구팀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위생 가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 위험이 높고 약간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야 면역력도 증강돼 그 알레르기 위험도 낮다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늘면 자연스럽게 주변 세균의 침입을 받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을 획득해 알레르기 위험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연구팀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촉발하는데 1시간 이상 놀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증상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좀 밖에 나가서 놀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밖에서 놀라는 얘기는 또 아닌 게요. 이게 오히려 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사실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꽃가루가 날리는 바깥에서 놀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의 제1원칙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놀아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을 막는 제1원칙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은 크게 회피, 약물, 면역, 수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회피요법은 말 그대로 그 알레르기 항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요. 약물요법은 항히스타민제나 국소용 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면역요법은 환자의 면역 반응을 조절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주사제로 썼는데 요즘에는 혀 밑으로 알약을 투여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예. 코막힘이 심하거나 동반된 부비동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함께 수술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좀 우선이죠. 알레르기 비염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은 예방만 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온도는 20도 정도고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항원이 진먼지 진드기인 만큼 실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펫과 담요, 커튼 등을 자주 세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애완동물을 곁에 두면 비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과 잦은 접촉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요즘처럼 이제 꽃가루가 흩날릴 때에는 네.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예방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의 발병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방치하면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자, 조기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원인에 따른 올바른 예방법으로 봄철 편안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디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